종류를 저희가 나눠요. 그래서 막힌 거는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 근데 이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뇌경색도 종류가 다양하고 출혈도 생기는 부위가 다 틀리고 다양합니다. 그만큼 이제 원인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사진 보시면 혈관이 큰 게 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혈관이 나무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작은 가지가 탁 터지는데 이게 머릿속에 터지니까요. 뇌는 딱 그런 뇌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거기에 터지니까 뇌 손상이 탁 가는 거죠. 막히는 것도 똑같고. 근데 터지는 건 터지는 순간에 피가 확 나는데 아주 크게 터지면 바로 사망할 수도 있지만은 되게 터지면 뇌가 꽉 잡아주기 때문에 더 심하게 커지지가 않으면은 그래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후유증이 많이 심하지는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렇게 출혈이 심한 경우는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위험성도 있지만, 하지만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데 아주 다양한 원인으로 의해서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있고 어디서 혈전이 와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많아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심장의 이상이에요. 연세가 드시고 또 고혈압도 많고 이런 당뇨 이런 병들을 가지고 계시다 보면 심장 기능이 계속 떨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뇌졸중 환자분 또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검사하고 그러실 때 항상 심장 검사를 하는 이유가 심장의 이상 여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뭐 아실 필요도 없지만 이런 수많은 심장의 원인들이 있는데 심장에서 혈전이 생기면요, 이걸 타고 머리로 올라갑니다. 이게 쭉 올라가서 이런 데 혈관이 막히는 거죠. 그러면 심장에서 생긴 혈관이 머리로만 가느냐, 또 몸으로도 갑니다. 몸에. 그러면 콩팥이 막힐 수도 있고 간이 나쁠 수도 있고 심장의 원인에 의해서 많은 그런 혈전이 생기고 그게 뇌로 가게 되면 그게 뇌경색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심장 질환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부정맥. 우리가 보통 아는 게 그냥 심장이 막 빨리 뛴다 이런 것이 부정맥이 아니고 명확하게 부정맥이라는 그런 혈관의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을 심장 원인이 제일 많기 때문에 심장에 대해서 항상 유의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동맥경화인데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이게 다 지금 혈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혈관이고 혈관을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보면 무슨 노란 피자 같죠? 그렇지만 이게 다 기름기가 낀 겁니다. 혈관에. 기름기가 끼고 여기에 이렇게 피떡이 생긴 거죠.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이거를 펼쳐놓으면 이런 거니까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끼고 또 혈전이 생기고 이게 이제 혈관을 막게 되면 그게 뇌경색이 되는 건데 이게 또 심장질환 못지않게 많은 거죠.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심장질환이나 이게 두 가지가 제일 많은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항상 뭐 경동맥이다 뇌혈관이다 이런 걸 많이 조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건데 이 동맥경화증이 또 무서운 게 한번 이게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콜레스테롤이 끼면 빠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저절로 좋아지는 예가 절대로 없고요. 약을 쓰더라도 이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경동맥이나 뭐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수술하거나 시술할 수 있는데 머릿속에 생기는 이런 동맥경화증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안 끼게 해야 되는 게 최우선인데 어쨌든 여기 머리에 동맥경화증이 생기거나 경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이렇게 생기면 거기서 또 이제 혈전이 생긴다. 이게 두 번째로 많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제가 늘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이게 나무의 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나무 줄기는 이렇게 큰 혈관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 줄기에 큰 혈관에 이상이 오면 우리가 그게 동맥경화증, 큰 동맥, 경동맥이라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큰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무에 잎사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젊은 사람일수록 잎사귀가 많겠지만 이런 잔가지들, 잎사귀 이런 것들이 조금조금하게 막히는 것들 그게 이제 우리가 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뇌졸중 환자의 또 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심장질환 절반, 동맥경화증 한 3분의 1, 이 소혈관 질환 3분의 1인데 나무로 따지면 큰 가지가 아니라 작은 가지에 손상이 오는 거죠. 네, 계속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이런 잔가지에 손상이 오는 게 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MRA를 보면은 점점점점점 이렇게 찍히는 것들인데 이제 그냥도 많이 보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큰 혈관이라고, 이게 빨간 게 큰 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나무 줄기죠. 이 잔가지들이 나와. 이건 MRI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게 이상이 오면 혈관이 막히고 그래서 소혈관의 뇌경색이라는 게 생기죠. 이렇게 큰 세 가지 원인이 제일 흔하게 돼 있고 그 외의 원인들도 많아요. 뭐 혈관염이라든지 류마티스 환자들의 혈관염 또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데 그거는 아주 많지 않은 경우가 보겠고 또 유전적인 경우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보통은 가족 간에 어머니 아버지가 뇌졸중이 있으시다 그러면 나도 있을 수 있고 형제가 있다 그러면 생길 수도 있는데 대개는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생활 습관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짜게 먹는다든지 뭐 달게 먹는다든지 이런 생활 습관을 공유하다 보니까 그런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이 잘 생기는 거고 생활 습관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유전적인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유전적인 경우는 이제 딱 자식이 닮아야 되는데 이런 뇌혈관이 잘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일부 있지만 아주 극히 적은 경우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뇌출혈도 있고 뇌경색도 있고 그걸 다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막히는 게 더 많죠. 출혈보다는. 왜냐하면 혈압 조절을 잘하면 출혈은 억제할 수 있는데 또 선천적인 혈관 기형이 있어서 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뇌경색을 일으키는 경우가 제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증상도 다양하고 경우 수도 많고 제일 많습니다. 그럼 뇌는 그 뇌 부위마다 그 기능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위는 언어 영역이 있고 어떤 부위는 팔다리를 움직이는 영역이 있고 어떤 부위는 또 말을 하는 부위, 어떤 부위는 눈을 보는 부위.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인다 그래도 그게 눈의 문제가 아니라 뇌졸중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그 뇌에 의해서 다양한 증상이 생기는데 너무나 미약하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은 아무 증상이 없이 사진을 찍어봤더니 뇌경색이 왔다 갔다. 그 부분은 증상이 없는 부분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뚜렷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뇌졸중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갑작이라는 거. 하여튼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 달 전부터 조금씩 내가 힘이 없어. 오늘 힘이 없고 내일도 힘이 없고 이러면은 뇌졸중일 가능성이 적고요. 뇌졸중은 내가 어쩌냐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걸음이 안 걸어지고 손이 숟가락이 들어 숟가락이 막 떨어지고 글씨가 안 써. 어쨌든 간에 무조건 갑자기 생기는 게 뇌졸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갑작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증상이 이제 크게 5가지로. 그러면 왜 그렇게 다양한데 증상은 5가지냐? 미약한 데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래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살갗이 살짝 상처를 입어도 미약한 거는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다쳤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크게 다쳐야지 않은 것처럼 뇌도 작은 손상에 의해서는 증상을 못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그게 이제 5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마비라든지 언어장애, 또 눈의 시각장애, 그리고 이거 중심을 못 잡는 것, 어지럼증도 포함해서 그리고 뭐 아주 심한 두통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보시면 갑자기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한쪽입니다. 한쪽. 예를 들자면 내가 양팔에 힘이 없다. 뇌졸중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의 마비가 잘 오거든요. 한쪽 팔에 한쪽 팔다리에 오는 경우가 많고요. 양쪽 다리에 양쪽 팔에 온다. 그러면 척추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척추 경색도 있는데 척추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양쪽이 오기 때문에 뇌 손상이 와서 뇌경색이 왔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든지 한쪽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감각이 떨어져도 한쪽, 눈이 안 보여도 한쪽, 모든 것이 한쪽이라 그래서 편측으로 마비 오는 것이 흔한 증상 중에 하나고요. 또 안면마비가 오는데요. 안면마비도 한쪽이 오죠. 그래서 옛날 분들이 이제 우리가 와사풍 하는 것들이 이제 입이 돌아갔다고 그러는데 그게 한방에 가면은 풍이 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풍인지 정말 뇌졸중을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는데 얼굴 마비는 풍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가는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구분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주름이 안 잡히는 안면마비가 오면 그거는 와사풍이 오신 거고 이마에 주름이 잡히는데 그 마비가 왔다 그러면은 이마는 괜찮으면서 잡히는 그게 이제 뇌경색, 뇌졸중에 의한 안면마비가 되겠는데
구별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안면마비가 있으면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오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언어장애신데 연세 드신 분들을 이제 같이 모시고 있는 젊은 분들은 이제 노인분이 말이 잘 안 되시면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시지? 뭐 그냥 그렇게 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여러 대가족이 살 때 젊은 분들이 항상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드리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버님 일어나셨습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대답이 없으면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상해서 가봤더니 불러도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의식이 떨어진 거구나. 또 말은 하긴 하시는데 어둔하게 하시고 제가 질문에 또 다른 말을 한다든지 또 본인이 막 말을 하는데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나 뭐 어디 뭐 이상한 데 간다 그러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 이런 수많은 언어장애, 또 의식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뇌졸중의 원인인데 또 역시 갑자기 어제 저녁까지 주무실 때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상하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신과 미쳤다고 그래서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시는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 미치신 것 같다고 그리고 모시고 정신병원에 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정신병이라는 게 갑자기 생길 수도 없고 치매라는 것도 갑자기 생길 수가 없거든요. 서서히 생기는 거지. 갑자기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항상 뇌졸중 의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의식장애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전화 문안들 많이 드리는데 전화를 하다 보면 전화 듣고서 말이 어둔하시다 이렇게 느껴서 또 환자분 모시고 오는 경우 많은데 전화 통화하다가 막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못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하여튼 갑작스레 의식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뇌출혈도 많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도 중에 하나가 이제 시야 장애인데 한쪽이 안 보이는 거죠. 쭉 보고 계시는데 우측이 안 보여요. 그래서 왼쪽 눈을 가리니까 아예 깜깜하고 오른쪽 눈을 가리니까 왼쪽은 보이고 오른쪽 눈에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 눈에 이상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쪽을 보든 한쪽이 계속 안 보이는 이쪽 눈이든 한쪽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그림이라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쪽이 흐려지는 거죠. 이쪽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뇌졸중을 알게 되는 계기가 운전하다가 옆차를 자꾸 들이박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자꾸 이 차선을 따라가야 되는 옆으로 갑니다. 또는 파킹하다가 뒤로 부딪히시고 운전 30년 동안 무사고인데 갖다 막 박는 거죠. 이렇게 안 보이고 심하면 아예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야장애가 왔을 때도 이게 뇌졸중입니다. 또 하나는 눈이 둘로 보이는 거죠. 둘로. 그래서 갑자기 요 사진 보시는 것처럼 물체가 겹쳐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이런 물체가 겹쳐서 보이는 이런 복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눈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 손상이 와서 눈에 조절이 안 돼서 그러시는 거고요. 또 눈이 아까 한쪽이 반면이 안 보였는데 지금 오른쪽 그림 보시면 어떤 아이가 축구공을 들고 있는데요. 사람 얼굴만 안 보이죠. 가운데가. 그리고 주변은 보입니다. 이게 이제 안구에 있는 망막 중심 혈관이 막힌다는 건데 그럼 가운데가 안 보이고 옆에가 보이는 이것 또한 눈의 혈관이 막혀서 또는 뇌졸중이 와서 생기는 이런 장애거든요. 그래서 시야가 한쪽이 안 보인다든지 물체가 둘로 보인다든지 또 가운데 그런 사람의 형태가 안 보인다든지 이런 눈으로 보이는 눈의 문제가 뇌졸중의 증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이제 우리가 갑작스러운 그런 어지럼증인데 상당히 어지럼증이 어려운 점이 이게 정말로 귀에서 어지럼증이 오는 건지 아니면 머리에서 어지럼증이 오는 건지 이런 거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의사들도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갑작스럽게 내가 걸음을 걸어가는데 막 한쪽으로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옆에서 보시기에 자꾸 삐딱하게 간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또 막 중심이 안 잡히는 거죠. 걸어가는데 막 어지럽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중심이 안 잡히고 몸이 도는 것 같고 이런 팔다리 힘은 좋은데 내가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또 뇌졸중의 증상인데 바로 이제 소뇌라는 뇌 소뇌와 그 일부분 그 부분에 있는 그런 뇌 손상이 오면 중심을 안 잡혀지고
이 몸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죠. 팔다리 마비도 올 수 있고 감각도 떨어질 수도 있고 눈도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아까 보신 것처럼 시야도 떨어질 수도 있고 몸의 중심이 안 잡힐 수도 있고요. 다 있죠. 힘이 있는, 힘이 없는 거, 감각이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통인데 오늘도 제가 외래 보면서 두통 환자 한 절반 모으신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두통이, 예전엔 제가 두통이 없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두통이 너무 심하게 왔다. 근데 이게 심한 정도가 너무 심해서 막 망치로 때려 두드리는 것 같이 아프다. 이런 두통이 갑자기 왔다. 그러면 이게 뇌출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뻐근하게 뭐 늘 아프다 이런 건 아니죠. 당연히 뭐 그러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건데, 갑자기 어느 날 너무나 심한 두통, 일생 동안에 경험하지 못한 두통이 갑자기 왔다. 그 뇌출혈이 많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혈관이 빵 하고 터지면 보시는 것처럼 두통이 확 생기죠. 왜냐하면 뇌 안에 이만한 핏덩어리가 생기니까 두통이 심해집니다. 이런 경우도 지금 보시면 빨간 게 혈관이 터진 건데, 네, 이렇게 터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심한 두통을 동반하는 그 뇌졸중이, 뇌출혈 중에 이제 그 지주막하 출혈, 거미막하 출혈 이런 건데요. 이것은 대개가 이렇게 동맥 꽈리가 있다 터지거든요. 이런 꽈리가 부풀어 딱 빵 하고 터지는데 미리 검사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이거는 왜 생기냐? 원인이 없이 생기기도 하지만 되게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동맥경화증성 이런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혈관이 노화되고 노쇠되다 보면은 그 혈관이 부풀었다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서 갑자기 탁 터지는 순간에 우리가 두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막힐 때는 별로 두통이 없어요, 환자들이. 근데 혈관이 터지거나 찢어지거나, 예를 들자면 저희가 배 아플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화 잘 되고 그럴 때는 괜찮으신데 배가 빵빵해지면은 배가 아프잖아요. 똑같이 혈관도 부풀면 두통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주막하 출혈은 되게 수술로 되게 잘 되기 때문에 빨리 두통이, 심한 두통이 왔을 때 병원만 오시면 치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졸중이 자기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항상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내가 이게 뇌졸중 증상인가 아닌가 의심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안면마비 같은 거를 의심이 되실 때는 뭐 스스로 그냥 이의해 보시면 입이 삐뚤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의했을 때 갑자기 삐뚤어져 보이면 이게 이제 안면마비를 진단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팔 힘이 있냐 없냐를 해볼 때 손을 꽉 쥐어 보시면 한쪽에 뭐 상대방의 손을 잡는 것도 좋겠죠. 어떤 사람한테 손을 잡고 그러면 상대방이 느낄 때 한쪽에 힘이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팔을 쭉 뻗으시면 이게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게 한쪽에 마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편측 마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런 마비, 또 감각이 떨어질 때는 한쪽을 이렇게 만져보거나 이렇게 꼬집어 보면 감각이 있는데 반대쪽은 없다든지 이런 거를 스스로가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증상은 마비 증상, 언어 증상, 그리고 얼굴 마비 증상이니까 스스로 한번 의심이 갈 때는 테스트 해보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빨리 오시는 게 최고죠. 뭐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제일 치료를 잘할 수 있고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 길인데, 뇌졸중은 한번 오면은 손상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100%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고, 정말 운이 좋으면 빨리 오면 치료가 빨리 되면 후유증이 그다지 남지 않고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여러 환자분들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 보면 이제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몇 가지를 제가 뭐 추려봤는데, 그냥 아무런 병이 없는데도 아스피린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위험도가 있으니까 아스피린을 먹는 경우는 좋은데, 아무런 내가 위험인자도 없고 괜찮은데 아스피린을 먹는다, 그런 거는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피린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도 뇌졸중 환자가 급성기에는 아스피린을 쓰더라도 장기로 갈 때는 아스피린을 줄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너무 많이 나타나죠. 출혈, 위장장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뇌졸중이 없고 혈관 질환이 없는데 일부러 아스피린을 사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 미국에 사는 아들이 보내줬다고 그래서 매일 아스피린을 하나씩 과하게 저도 모르게 드셔가지고 병원에서도 주는데 몰래 하나 더 드셔가지고 과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 말고도 이렇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약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아스피린보다 효과는 좋은데 그런 그 부작용은 적은 약들, 뭐 플라빅스니, 뭐 플레탈, 뭐 이런 너무나, 그리고 요새는 나온 이런 와파린 대체하는 약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좋은 약이 많기 때문에 싸다고 좋고 구하기 쉽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항상 상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정말 많이 드세요. 이따 뒤에도 제가 오메가3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무조건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런 병도 없고 건강하고 혈관도 깨끗하고 다 그런데 콜레스테롤만 높다. 그래서 드실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몸에 도움이 되는 건데, 뇌졸중이 왔다 그러면 그때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도 하시죠. 이게 나는 고지혈증이 없었다. 뇌졸중 올 때까지도. 근데 내가 왜 뇌졸중이 왔고 뇌졸중이 온 다음에는 또 고지혈증 약을 먹는다. 왜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되느냐. 근데 고지혈증 약이 콜레스테롤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요. 그 밝혀져 있는 그 기전이 너무나 많은데 혈관을 보호해주고 뇌졸중 위험도도 낮춰주고, 그래서 지금은 어디를 가셔도 그 전 세계 그 치료 방침에 있어서 뇌경색이 오면 뇌경색 예방약들을 주고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이 오시고 심장질환이 오셨을 때는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드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인데, 비타민이 정말 뇌졸중 치료와 예방에 좋은 건가, 필요한 거냐, 수십 년 동안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그 외국에서도 뭐 WHO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료기관에서 이런 비타민을 먹어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환자분들 보시면 비타민 기본으로 다 드시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그 안타까운 게, 어떤 비타민은 이건 먹나 마나 하는 비타민도 있고, 먹으시면 또 도움이 안 되는 비타민도 있고, 와파린 드시는 분들은 먹지 말아야 될 비타민도 있는데, 이 비타민 E하고 C는 아주 좋아요, 혈관에. 그래서 이게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게 정말 약만큼 효과 있다고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요 두 가지는 그래도 혈관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디나 이거는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나 비타민 E의 성분이 높은 거를 드시는 게 좋은데, 시중에는 또 이 비타민 E가 높은 성분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셀레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엽산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한 4가지 정도 성분이 많은 게 좋은 비타민인데, 이제 환자분들은 잘 모르시고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드시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강식품의 문제인데, 환자분들이 비타민뿐만이 아니라 또 건강식품을 많이 드시는데, 뭐 특히 오메가3 안 드시는 분이 없으세요? 전부 다 드시고, 요새는 이제 한풀 꺾였는데, 옛날에는 달맞이유, 종자유, 뭐 초유, 별거 다 드셨는데,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뇌졸중이 걸리신 분, 뇌졸중을 앓고 계신 분들은 혈전 예방제에 플러스 고지혈증 약을 드리고 있다. 그 고지혈증 약은 그런 모든 콜레스테롤이나 그런 거를 다 낮추기 때문에 굳이 따로 오메가3를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타시는 분은 오메가3를 사서 드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드리는 약 안에 그 효과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병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고 혈압도 없고 뇌졸중도 없고 건강한데 건강식품으로 드실 거면 드셔도 돼요. 근데 오메가3를 굳이 일부러 사 드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비타민도 좀 가려서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3는 과하게 드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음식들이 되게 중요한데, 뭐 이런 건 좀 따로 한번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몸에 우리 뇌혈관에 좋은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들에 되게 이제 이게 CNN에 나오는 이제 10대 푸드 중에 하나인데, 이 안에는 그런 그 오메가3의 효과, 또 그런 혈전에 대한 효과, 이런 게 다 들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가려서 음식을 드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